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푸틴이 34개국 대표 앞에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적대국 취급했던 러시아, 한국 따위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며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그 오만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떠난 크렘린 항만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정부가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그 어디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72시간 만에 완전히 붕괴된 러시아의 무역산업, 결국 푸틴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무시하던 러시아가 갑자기 고개 숙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거짓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서명할 뻔한 사람이에요. 2026년 1월 13일 밤, 크렘린 의정국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주로 대사 신임장 제정식 연설문 초안 3차. 저는 세르게이 말라오프, 내부감사국 부국장입니다. 58년을 숫자와 규정 속에서 살아왔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언급한 문장이 붉은 펜으로 통째로 그어져 있었거든요.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 누군가 이 문장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장 삭제가 안전하다. 빅토르 로자노프가 말했어요.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0년 전 저는 점검 유해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명이 형을 죽였어요. 발전 설비 사고였죠. 현장 기사였던 형은 그날 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종이는 사람보다 가볍습니다. 가벼우니까 더 무섭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 또 종이로 진실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극동 현장이 왜 멈췄는지 그 진짜 이유를 감추려는 거였어요. 빅토르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경제안보위원회 실무총괄, 62살. 크렘린에서 안보라는 단어를 방패처럼 휘두르는 사람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제 질문에 빅토르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나. 34개국 대사가 모이는 자리야. 한국 문장이 들어가면 혼란이 생긴다. 혼란.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연설문 초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붉은 줄이 그어진 문장 아래에 또 다른 문장이 있었죠.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으로 복귀. 이것도 지우려는 건가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떤 혼란입니까? 빅토르가 대답 대신 서류함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가동률 72시간 리포트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극동 지역 에너지 물류 시설의 운영 현황을 담은 보고서였죠.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원본이야. 아니었어요. 저는 숫자를 보는 사람입니다. 페이지 수가 맞지 않았어요. 원래 이 리포트는 28페이지여야 합니다. 제 손에 있는 건 12페이지. 절반도 안 되는 축약본이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라낸 거예요. 원본 로그를 요청합니다. 빅토르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원본은 안 된다. 왜요? 저는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어봤자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거든요. 대신 그의 표정을 읽었어요. 초조함, 방어,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나탈리아 페도로바가 들어왔어요. 회계리스크 분석 책임, 49살.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그녀의 손에는 빨간 폴더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폴더를 알아봤어요. 리스크 패턴 시트였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나탈리아가 테이블 위에 폴더를 펼쳤습니다. R17이라는 코드가 찍힌 시트였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특정 구간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규칙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패턴입니다. 나탈리아가 손가락으로 붉은 구간을 짚었어요. 손톱 끝이 정확히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 협력이 중단된 이후부터만 반복되는 오류예요. 부품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는 시트를 낚아채듯 들어올렸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나탈리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검증 공백이에요. 장비는 있는데 검교정이 안 된 겁니다. 측정 장비의 교정 주기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확인을 안 했어요. 검증 공백.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빅토르를 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건 부품 부족이 아니라 검증 문제라는 뜻입니까?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턴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 기술진이 빠진 뒤로 검교정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인데 현장은 아니에요. 서류상 정상.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점검 일지, 승인 도장,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그런데 형은 죽었습니다. 빅토르가 테이블을 쳤어요. 쿵, 서류들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뭘 하자는 건가?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나탈리아가 움찔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 발신 도장을 확인했어요. 의전국. 이 문서는 위에서 내려온 거였죠. 누군가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는 그걸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혼란을 만들면 제재가 강화된다. 빅토르가 말했어요. 익숙한 논리였습니다. 안보 프레임. 그는 언제나 그 방패 뒤에 숨었죠. 저는 벽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말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빅토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원장 원본과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윙윙거렸습니다. 빅토르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졌죠. 당신 출입 동선을 제안하겠다. 위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설문 초안에서 한국 문장이 적힌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빅토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뭘 하는 건가? 보관입니다. 나탈리아가 제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약속을 나눴습니다. 빅토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자 나탈리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가 자료는 개인 채널로 보낼게요. 공식 라인은 이미 막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도 이랬습니다. 서류 앞에서 손이 떨렸죠. 그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형이 죽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저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졌어요. 한국 문장이 적힌 그 페이지. 누군가 지우려 한 진실. 저는 이걸 지키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가 폴더를 챙기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멈칫.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증거를 지우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R17 시트를 다시 펼쳤어요. 붉은 구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협력이 끊긴 시점, 검증이 멈춘 시점, 현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 모든 게 겹쳐 있었죠.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멀리서 깜빡였어요. 저 불빛 중 하나가 꺼지면 누군가는 어둠 속에 남겨지겠죠. 그게 제가 아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탈리아였어요. 메시지 한 줄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버 로그가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문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장 금지 통보. 빅토르의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저는 그 공문을 천천히 접어 기록물함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1월 14일 오전 9시, 모스크바는 영하 18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블라디보스토크로 보안 통화를 걸었습니다. 이반 코즐로프, VMTP 3부도 운영소장, 55살. 현장을 3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었죠.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4번째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이반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세르게이입니다. 현장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상은 서류뿐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저는 다시 물었죠. 정지 직전 징후가 있습니까? 이반이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무거운 숨이었습니다. 관제실 상황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경고등이 하루에 20번씩 깜빡입니다. 리셋하고 또 깜빡이고 돌리는 척만 하고 있는 겁니다. 돌리는 척.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그때 나탈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비일지였죠. 화면을 확대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검교정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텅 빈 공백. 그게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라벨이 없다는 건 끝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입안이 수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검교정 라벨이 없으면 그 장비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측정값 자체가 의미 없어요. 입안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위에서는 계속 돌리라고만 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현장 사람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어요. 대체 공급망은 누가 들여왔습니까? 입안이 뜸을 들였습니다.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3초, 5초, 7초.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바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쥐었어요. 직함이 뭡니까? 브로커라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위에서 소개해줬습니다. 대체제 해결사라고 했죠. 대체제 해결사. 저는 그 단어를 메모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났어요. 입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라인이 들어온 뒤로 혼선이 심해졌어요. 부품 규격이 안 맞고 인증서도 이상하고 현장에서 맞춰 끼우느라 난리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나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렉세이 바딘. 거래 흐름 추적해줘. 30초 뒤 나탈리아에게서 답이 왔어요. 이미 보고 있어요. 원장 대조 중. 저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이반, 현장 사진 더 있습니까? 있어요. 보내드릴까요?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탈리아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죠. 원장 대조 결과예요. 나탈리아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알렉세이 라인이 들어온 시점부터 단가가 급등했어요. 같은 부품인데 가격이 2배, 어떤 건 3배까지 올랐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돈이 움직인 흔적이군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해결이 아니에요. 이건입니다.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 협력 중단, 검증 공백, 대체 공급망, 단가 급등. 누군가 이 혼란 속에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혼란을 유지하려면 한국 문장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빅토르였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오후 2시 긴급 회의, 안보 브리핑, 참석 필수, 안보 브리핑.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거였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전에 안보라는 방패를 세우려는 거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불참합니다. 현장 조사 중.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거든요. 나탈리아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늘 밤 원장 원본을 빼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요? 야간 점검 시간에 서버실 접근이 가능해요. 봉인 스탬프도 준비했습니다. 봉인 스탬프. 그게 있으면 원본 증명이 가능했어요. 나중에 조작이라고 몰아붙여도 막을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나탈리아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조심은 제가 할게요. 부국장님은 의전 라인을 준비하세요. 증거가 있어도 전달할 곳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의전국장 안드레이 소콜로프를 떠올렸어요. 그가 유일한 통로였죠. 오후가 되자 이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지쳐 있었어요.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장을 멈추고 싶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자발 정지 말입니까? 네. 이대로 가다간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반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위에서 허락이 없어요. 멈추면 제 책임이 됩니다. 허락. 그 단어가 귀에 거슬렸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허락을 기다렸죠. 위에서 결정해 주길. 누군가 책임져 주길. 그 사이에 형이 죽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허락을 기다리다 죽지 마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이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졌어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000km. 저는 그 거리를 서류로 건너야 했습니다. 밤 11시 나탈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 원본, 오늘 밤 봉인 찍을 수 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잘 됐군요. 대신 나탈리아가 말을 멈췄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신 뭡니까? 누가 서버를 지우고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시간이 없어요. 1월 14일 밤 11시 30분, 저는 나탈리아와 비공개 회의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R17 시트, 원장 대조표, 삭제된 로그의 캡처 화면,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문장으로 묶어야 삽니다. 나탈리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죠? 흩어진 숫자는 공격받기 쉽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야 해요. 번호 대조표를 만드세요. 인증서 번호와 현장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 구간은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게요. 나탈리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빠르게 울렸어요. 타다닥, 타다닥.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죠. 빅토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던진 말들. 혼란, 제재, 비유호국. 전부 방패였습니다. 진짜를 가리기 위한 방패. 30분쯤 지났을까요? 나탈리아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초안이에요. 번호 대조표. 화면에는 두 개의 열이 나란히 있었어요. 왼쪽은 인증서 번호, 오른쪽은 현장 장비 일련 번호. 붉은색으로 표시된 줄이 7개나 됐습니다. 불일치 구간이었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한국 협력이 중단된 이후에 발급된 인증서들이었죠. 이 정도면 됩니까? 됩니다. 훌륭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나탈리아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서버 로그였죠. 검은 배경에 흰 글씨가 빼곡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손가락이 특정 시간대를 가리켰어요. 공백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죠. 마치 칼로 잘라낸 것처럼 깔끔하게 비어 있었어요. 이 구간이 지워진 거예요. 어젯밤부터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시간이 없었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루, 아니면 몇 시간. 원본을 빼내지 않으면 전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단해야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10년 전에도 기다렸습니다. 위에서 결정해 주길. 누군가 책임져 주길. 그 사이에 형이 죽었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증거 패키지 이름을 정합시다. 나탈리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름이요? 공식 접수하려면 이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폭로가 아니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종이에 적었습니다. 2-6. 나탈리아가 그 글자를 읽었어요. 2-6이요? 증거 패키지 6번째. 앞으로 모든 자료는 이 이름으로 묶입니다. 인수증도 이 번호로 발급받을 거예요. 인수증이 있으면 개인 폭로가 아니라 공식 접수가 됩니다. 나탈리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눈빛이었죠.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는 걸, 기록으로 싸워야 한다는 걸.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빅토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복도에서 뛰어온 것 같았죠. 숨이 거칠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빅토르가 코웃음을 쳤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한국은 비호국이야. 잊었나? 접촉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대답 대신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정상화입니다. 빅토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뭘 노리는 건가? 현장이 멈추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VMTP 3부두가 정지하면 하루에 얼마나 손실이 납니까? 2023년 기준 85만 9,400 TEU. 그게 멈추면 당신 책임 아닙니까? 빅토르의 얼굴이 굳었어요. 숫자를 꺼내자 표정이 달라졌죠.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당신도 그걸 원하지 않겠죠. 빅토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거리였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접근 권한을 차단하겠다고 했지? 들었습니다. 경고가 아니야. 실행이다. 빅토르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형광등이 흔들렸습니다. 나탈리아가 긴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국 측 연락 채널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었죠. 업계 인맥을 통해 어렵게 연결한 통로였어요. 저는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가 났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조건 협의입니다. 로그 공개와 검교정 체계 재확인을 전제로 논의 가능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이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15분. 아무 답이 없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나탈리아도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답장이었어요. 박정호, 동해 플랜트 안전 컨소시엄 현장 총괄 상무.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로그 공개 없으면 투입 없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회를 잡으려 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손을 내밀면 당연히 잡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역압박이었어요. 조건을 걸어온 겁니다. 나탈리아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절인가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건입니다. 그들은 국어를 원하지 않아요. 검증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화 권고안 초안에 그대로 붙여넣었어요. 로그 공개 없으면 투입 없다. 이 문장이 명분이 될 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굴복한 게 아니라 검증 절차를 받아들인 것으로 포장할 수 있었죠. 빅토르의 굴욕 프레임을 깨는 열쇠였어요. 나탈리아가 봉인 스탬프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도구였어요. 오래되어 보였지만 단단해 보였죠. 원장 원본에 이걸 찍으면 나중에 조작이라고 몰아붙여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의정국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상화 권고안 초안 일족 송부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새벽 1시에 왔습니다. 짧았어요. 34개국 무대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면 검토하겠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 34개국 대사가 모이는 자리. 거기서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었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토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도 현장이 멈추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정상화는 굴복이 아닙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대신 새벽 3시 공문 한 장이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국가안보 위반 가능성에 따른 격리. 1월 15일 새벽 4시 저는 격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철문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죠. 경비원이 제 출입카드를 받아갔습니다. 손목시계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건넸어요.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형광등 하나. 그게 전부였죠. 빅토르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승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지금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빅토르가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무슨 뜻입니까? 한국 접촉, 비공식 채널, 내부 자료 유출 시도. 이 정도면 반역이야. 반역.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지 않게 힘을 줬죠. 저는 현장을 살리려는 겁니다. 현장? 빅토르가 코웃음을 쳤어요. 현장이 뭔데? 지금 문제는 현장이 아니야. 체제야. 질서야. 당신이 만들려는 혼란이 문제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어요. 블라디보스토크 3부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빅토르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예상 못한 질문이었나 봅니다. 왜 그걸 묻나? 경고등이 하루에 20번씩 깜빡인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빅토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현장이 멈추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입니까? 당신입니까? 빅토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쥐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부국장님, 전화입니다. 의전국장님, 심장이 뛰었어요. 의전국장, 안드레이 소콜로프, 유일한 통로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빅토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여기서 받아. 스피커폰으로 하라는 뜻이었죠. 감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원이 전화기를 가져왔습니다. 세르게이입니다. 안드레이야. 연설문 최종 제출. 오늘이야. 알고 있나? 목소리가 급했어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죠.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문장. 어떻게 할 건가? 빅토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34개국 무대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면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한국 문장 포함 가능해. 정상화 권고안. 오늘 중으로 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문이 열린 거였죠. 아주 조금. 빅토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꾸미는 거야? 정상화입니다. 폭로가 아니에요. 말장난하지 마. 빅토르가 테이블을 쳤어요. 쾅. 전화기가 흔들렸습니다. 폭로하면 시장이 패닉에 빠져. 제재가 강화돼. 시민들이 얼어 죽는다고. 그 책임질 수 있어? 그의 논리였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었죠. 공포를 무기로 삼는 방식.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정상화로 말하자는 겁니다. 뭐, 폭로가 아니라 수습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굴복이 아니라 주도권이에요. 빅토르가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한국 문장 삭제해. 불가능합니다. 명령이야. 거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빅토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이었죠.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탈리아였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서버 삭제 가속 중. 시간이 없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으로 급히 적었어요. 최소 증거 목록. 1. R17 시트 원본. 2. 가동률 리포트 원본. 3. 번호 대조표. 4. 봉인 스탬프 찍힌 원장.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나탈리아에게 전달해야 했죠. 빅토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뭘 적은 거야? 메모입니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어요. 입안이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열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계기함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있어야 할 검교정 라벨이 없었죠. 텅 빈 자리. 또 다른 사진에는 경보등이 찍혀 있었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지 직전이라는 뜻이었죠. 이반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사고 납니다. 근데 위에서 허락이 없어요. 또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허락을 기다리다 죽지 마십시오.
보내고 나니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모두가 허락을 기다렸죠. 위에서 결정해 주길. 누군가 책임져 주길. 그 사이에 형은 발전 설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빅토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한국 문장 삭제할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빅토르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멈칫. 돌아봤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연설문 초안을 꺼냈어요. 한국 문장이 적힌 페이지. 붉은 줄이 그어진 그 문장.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 저는 펜을 들어 그 문장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정상화 권고안 초안에 붙여넣었어요. 이게 명분이 될 거였습니다. 폭로가 아니라 수습, 굴복이 아니라 제도. 2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나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죠? 그녀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손에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나탈리아가 속삭였어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봉인 스탬프랑 인수증 양식이에요. 원장 원본은 제가 확보했어요.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낸 거였어요. 어떻게? 야간 점검 시간에 섭어실 들어갔어요. 삭제되기 직전에 빼냈습니다. 나탈리아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단단해 보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탈리아가 문 쪽을 힐끗 봤어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죠. 박정우 상무가 현장으로 출발했대요. 내일 아침이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요. 뭐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측이 움직인다고요? 조건을 걸었잖아요. 로그 공개 없으면 투입 없다고. 이반 소장이 로그 공개에 동의했어요. 비공식으로. 이반이.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가 결단한 거였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나탈리아가 문 쪽으로 향했어요. 멈칫. 돌아봤습니다. 의정국장님이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려? 행사 끝날 때까지 부국장님을 보호하겠다고. 빅토르가 손 못 대게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원장 원본, 봉인 찍었습니다. 이제 박정우가 현장으로 갑니다. 1월 15일 오전 8시 블라디보스토크 상호항에 비행기 한 대가 내렸습니다. 저는 격리실에서 휴대폰으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탈리아가 보내온 메시지였죠. 박정우 상무 도착. 지금 항만으로 이동 중.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작된 거였어요. 나탈리아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먼저 갔거든요. 그녀가 보내온 사진을 열어봤어요. VMTP 3부도 전경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하지만 움직이는 건 거의 없었어요.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든 증거는 E-6 패키지로 묶으세요. 인수증 번호 통일해야 합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반 소장이 원장 원본 인수했어요. 봉인 스탬프 확인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거였죠. 이제 박정우가 현장에서 뭘 발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나탈리아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항만 입구가 보였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박정우였어요. 이반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박 상무님, 먼 길 오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의실은 됐습니다. 이반이 멈칫했어요. 박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부터 봅시다. 짧고 단호한 말투였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죠. 이반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요.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탈리아가 카메라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저는 격리실에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았죠. 3부도 계기암 라인에 도착했습니다.
철제 캐비닛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박정호가 첫 번째 캐비닛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반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끽, 녹슨 소리가 났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각종 계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박정호가 고개를 숙여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검교정 필증 스티커가 어디 있습니까? 이반이 몸을 기울여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건 원래 여기. 이반이 말을 더듬었어요. 박정호가 서류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차기 교정일이 언제입니까? 서류상으로는 3월입니다. 서류를 보여주세요. 이반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어요. 박정호가 화면과 캐비닛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서류에는 3월로 되어 있는데 스티커에는 작년 9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달이 지났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일치였어요. 서류와 현장이 맞지 않았죠. 현장 직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그건 오래된 장비라서. 박정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장비도 교정은 받아야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직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정호가 다른 캐비닛으로 이동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죠. 스티커 날짜와 서류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세 번째 캐비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도 패턴이군요. 박정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화면 너머로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패턴. 나탈리아가 R17 시트에서 발견한 것과 같았죠. 한국 협력이 끊긴 뒤부터 시작된 패턴. 박정호가 이반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여기 적으세요. 날짜, 불일치, 장비 번호 전부. 이반이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호가 5번째 캐비닛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비닛 측면을 가리켰죠. 이게 뭡니까? 나탈리아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화면에 작은 금속 조각이 보였습니다. 납봉인이었죠. 검사가 끝난 장비에 달아두는 거예요. 임의로 열면 훼손되도록. 그런데 그 봉인이 끊겨 있었습니다. 봉인이 끊겼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봉인 훼손. 그건 검사 후에 누군가 장비를 열었다는 뜻이었어요. 조작 가능성. 물증이었습니다. 이반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관제실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이반이야. 산부도 임시 정지 검토해.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나탈리아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상통화 요청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빅토르 로자노프. 나탈리아가 저를 쳐다봤어요. 화면 너머로 눈이 마주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으라는 뜻이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모스크바 사무실이 배경으로 보였죠. 지금 뭘 하는 건가? 빅토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반이 대답했어요. 현장 점검 중입니다. 허락 받았나? 비공식 협조입니다. 기술 자문 명목으로. 말장난하지 마. 빅토르가 끊었어요. 화면 속에서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산부도 하루 멈추면 수십억이야. 굴욕을 값으로 포장하지 마. 굴욕. 또 그 프레임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박정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비용 말씀하셨습니까? 빅토르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당신이 뭔데? 동해 플랜트 한정 컨소시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A사 용지였습니다. 화면 앞에 들어 보였죠. 비용표 대신 이걸 보시죠. 종이 상단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정상화 체크리스트, ISO 45001 준용. 빅토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게 뭔가? 박정호가 종이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조건입니다. 1. 로그 공개. 2. 검교정 재부착. 3. 루프 테스트 통과.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투입 없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협박인가? 조건입니다. 박정호가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빅토르가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적재함에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현장 직원 하나가 달려왔어요. 알렉세이 라인아품입니다. 알렉세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대체 공급망 브로커. 이건의 냄새가 나는 그 라인. 트럭이 멈추고 상자들이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현장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기존 작업과 섞이면서 동선이 꼬였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규격이 안 맞아. 이거 어디 건데? 혼선이었습니다.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현장이 뒤엉키고 있었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날카로운 소리가 항만 전체에 퍼졌어요. 관제실 쪽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긴급 정지. 누군가 외쳤어요. 크레인들이 멈췄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어요. 산부두 전체가 정지했습니다. 이반이 관제실로 뛰어갔어요. 나탈리아가 카메라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관제실 상황판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여러 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반이 콘솔 앞에 섰습니다. 상태 보고 3번 라인 센서 이상입니다. 신호가 중앙까지 안 옵니다. 이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정호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루프 테스트 해봤습니까? 아니요, 아직. 지금 하세요. 박정호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임시 운전 기준치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이반에게 건넸죠. 이 기준으로 테스트하세요. 통과하면 재가동 가능합니다. 이반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관제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기술자들이 콘솔 앞에서 분주히 움직였죠. 루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상황판에 초록색 불빛이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경고등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통과입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이반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재가동하세요. 단, 조건대로만. 이반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산부두 전 직원. 여기는 관제실이다. 지금부터 조건부 재가동한다. 체크리스트 미확인 장비는 가동 금지. 반복한다. 체크리스트 미확인 장비는 가동 금지. 상황판에 가동 정상화 알림이 떴습니다. 초록색 글씨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의정국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세르게이, 좋은 소식이야. 무슨, 연설문 확정본, 한국 문장 포함이야. 내일 크렘린에서 읽힌다. 1월 15일 오후 3시, 저는 크렘린 의정국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격리가 풀린 건 2시간 전이었어요. 의정국장 안드레이 소콜로프가 직접 보증을 썼거든요. 행사 종료까지 내 보호하에 둔다. 그 한 문장이 빅토르의 손을 묶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표지에 주로 대사 신임장 재정식 연설문 확정본이라고 적혀 있었죠. 의정국장이 그 표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네. 한국 문장 포함됐어. 심장이 뛰었어요. 해낸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 있었죠. 한러 관계의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 붉은 줄이 사라져 있었어요.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빅토르였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까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에서 당한 게 분명했죠. 그가 테이블 앞에 서며 말했어요. 한국 문장 삭제해야 합니다. 의정국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확정본인데 확정 전에 수정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빅토르가 우겼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가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 알 것 같았죠. 한국 문장이 살아나면 그동안 그가 쌓아온 안보 프레임이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의정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세르게이, 의견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돌발이 아닙니다. 빅토르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주머니에서 카드 2장을 꺼냈습니다. 손수 정리한 기록이었어요. 2023년 12월,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언급한 날짜들이었죠. 여기 보십시오. 2023년 12월.
대통령께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2024년 6월에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고요. 이번 연설문은 돌발이 아니라 연장선입니다. 의정국장이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날짜와 발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기록이 있군. 빅토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문장을 넣는 건 새로운 방향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돌발이 아니라 수습이에요. 빅토르가 테이블을 쳤어요. 수습.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혼란이야. 그 혼란이 제재 강화 명분이 된다고. 그의 논리였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었죠. 공포를 무기로 삼는 방식.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란이 명분이라면 혼란을 지우면 됩니다. 정상화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고 있다고 보여주면 혼란은 명분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요. 빅토르가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나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실례합니다. 대조 결과 가져왔습니다. 나탈리아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두 장의 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한쪽은 빅토르 측에서 제출한 반박 자료, 다른 쪽은 현장에서 확보한 원장 대조표였죠. 여기 보세요. 나탈리아가 손가락으로 특정 줄을 가리켰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박 자료에는 이 장비가 3월에 교정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장 원본에는 작년 9월입니다. 6달이나 차이 나요. 의정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두 표를 번갈아 봤습니다. 번호가 다르군. 네, 3군데 더 있습니다. 나탈리아가 다른 줄들을 가리켰어요. 전부 불일치였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입을 열려 했지만 의정국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반박 자료 누가 만들었나? 빅토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의정국장이 반박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접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무대에서 말할 수 없는 자료야. 폐기하겠네. 빅토르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의정국장의 권위 앞에서는 빅토르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호였어요. 메시지였죠. 로그 공개 없으면 투입 없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 의정국장에게 보여줬어요. 한국 측 조건입니다. 의정국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조건이라. 굴욕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검증 절차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굴복이 아니라 주도가 됩니다. 이 조건을 정상화 브리핑에 넣으면 우리가 투명성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의정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레임이 바뀌는군. 그렇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정상화 브리핑 초안을 띄웠어요. 박정호의 조건을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로그 공개, 검교정 재확인, 공동검증 체계. 이게 우리의 언어가 되는 거였죠. 빅토르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세르게이의 신변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국가안보 위반 가능성. 그건 내가 처리했네. 의정국장이 끊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행사 끝날 때까지 세르게이는 내 보호하에 있어. 건드리면 나한테 말해. 빅토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쥐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카드가 없었죠. 그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정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이 보였죠.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일이야. 의정국장이 말했어요. 뭐가요? 34개국 대사 앞에서 읽힌다. 그리고 행사 직후 브리핑이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일.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죠. 나탈리아가 이마이너 인수증 양식을 꺼냈어요. 번호 체계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모든 증거가 하나로 묶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지에 적었어요. 폭로가 아니라 정상화다. 그게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 분노가 아니라 기록. 내일 그 무기로 싸울 거였어요. 의정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다가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세르게이. 네, 내일. 준비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습니다. 1월 15일 오전 11시 크렘린 궁 대리석 복도였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의정국장 뒤, 한 발짝 물러선 자리. 보호 라인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복도 양쪽으로 대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34개국, 각국의 신임 대사들이 신임장을 제정받기 위해 모인 거였죠. 검은 정장, 훈장, 엄숙한 표정.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줄을 훑어봤습니다. 그때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동양인이었습니다. 이석배, 주로 한국 대사. 2024년 10월에 부임한 분이었죠. 그분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찰나의 시선 교차. 아무 말도 없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정국장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나?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정각 11시 30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사들이 한 명씩 홀로 들어갔어요. 붉은 카펫이 깔린 긴 통로. 끝에는 단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단상에 푸틴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홀 뒤편에서 지켜봤어요. 나탈리아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E-6 패키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봉인 원장 원본, 인수증, 대조표, 모든 증거가.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이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연설문을 펼쳤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사 여러분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이어졌어요. 협력, 평화, 상호 존중. 익숙한 단어들이었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5분이 지났습니다. 7분, 10분. 연설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였어요. 한러 관계의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습니다. 그 문장이 홀에 울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은 거였어요. 붉은 줄이 그어졌던 그 문장이. 누군가 지우려 했던 그 진실이. 푸틴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탈리아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홀 반대편을 봤습니다. 빅토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그가 옆에 있는 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입 모양을 읽었습니다. 관례적 표현. 프레임을 바꾸려는 거였죠.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대사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그때 의정국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행사 직후 별관 브리핑룸에서 극동 에너지 물류 정상화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관계자 및 취재진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었거든요. 기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30분 뒤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저, 나탈리아, 의정국장이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죠.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인 원장 원본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어요. 빨간 봉인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서류에 쏠렸죠. 나탈리아가 E-6 인수증을 펼쳤습니다. 번호를 읽기 시작했어요. 증거 패키지 E-6 인수증 번호 20260115-001. 내용물 목록. 하나, 봉인 원장 원본. 둘, 가동률 72시간 리포트 원본. 셋, 리스크 패턴 시트 R17. 넷, 번호 대조표. 다섯, 검교정 필증 불일치 사진. 여섯, 거래 추적표. 의정국장이 인수증을 받아들었어요. 확인란에 서명했습니다. 펜 긋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자료는 개인 폭로가 아니라 공식 접수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빅토르였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분노가 눈에 보였죠. 테이블 앞에 서더니 저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은 감정적인 내부자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빅토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서명 실수로 가족을 잃었어요. 그 죄책감으로 지금 국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폭로가 아니라 복수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제 약점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그때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정호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그가 말없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2장이 들려 있었죠. 테이블 위에 툭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첫 번째 서류. 사진이었습니다. 납봉인이 찍혀 있었어요. 끊어진 납봉인. 검사 후 누군가 장비를 열었다는 증거. 두 번째 서류. 루프 테스트 기록지 첫 페이지였어요. 통과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박정호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아닙니다. 물증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달랐죠. 기자들의 시선이 빅토르에게서 서류로 옮겨갔습니다. 나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래 추적표였죠. 이건 대체 공급망 라인의 거래 흐름입니다. 손가락이 특정 줄을 가리켰어요. 한국 협력이 중단된 이후 알렉세이 바딘 라인으로 부품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부품인데 단가가 2배, 3배까지 올랐어요. 돈이 움직인 겁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안보 문제야. 국가 기밀을. 빅토르가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죠. 나탈리아가 끊었어요. 돈은 안보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에 빅토르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였죠. 안보라는 방패가 이권이라는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정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극동 에너지 물류 정상화 프로젝트를 국가 과제로 상향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의정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측과 공동검증센터 설립을 협의하겠습니다. 관련 부처 합동 회람이 오늘 중으로 발송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반이 들어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거였죠. 얼굴이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반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굴욕이 아닙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생존입니다. 현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적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탈리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VMTP 관제실, 가동 정상화 알림 확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상황판 화면이었죠. 초록색 글씨가 떠 있었어요. 정상 가동 중.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해낸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죠. 의정국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일 아침 한국 쪽에 공식 질의서 초안이 간다. 조건부 협의 채널이 열리는 거야. 1월 16일 아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내부감사국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쉬지 않고 저는 펜을 들었어요. 빈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짓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회고록이었어요. 어젯밤 모든 게 끝나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기로 했죠. 기록으로 남겨야 했어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펜을 놓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였어요.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죠. 부국장님, 인사과에서 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인사과, 예상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인사발령 예고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읽어 내려갔어요. 내부감사국 부국장직 해임 검토 중. 사유 조직 내 혼란 야기. 빅토르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브리핑에서 졌으니 인사로 보복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지고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탈리아였습니다. 부국장님, 봤어요?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회고록 첫 페이지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어젯밤 작성한 결론문이었습니다. 극동 에너지 물류 정상화 프로젝트 내부감사 결론문.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서류. 남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나탈리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요? 네. 시스템이 정착할 때까지는 누군가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떠나면 빅토르 같은 사람들이 다시 움직일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나탈리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남을게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었죠. 빈칸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점검 유예에 서명했어요. 그 서명이 형을 죽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 목숨보다 가벼웠죠. 그 뒤로 저는 서명이 무서웠어요. 도장 찍는 소리가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서명란 위에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유예 없음. 펜을 놓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나탈리아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VMTP 교육실이었죠. 벽에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확대해봤습니다. 정상화 체크리스트, ISO 45001 준용. 박정호가 가져온 그 종이었어요. 이제 현장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명란이 있었죠. 이미 여러 개의 서명이 채워져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교육실 아니었어요. 현장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죠. 앞에는 박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검교정 확인 절차. 1. 스티커 날짜 확인. 2. 원장 번호 대조. 3. 서명. 나탈리아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첫 교육 시작했어요. 박상무님이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작된 거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류가 아니라 현장으로. 저녁이 됐습니다. 이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국장님, 오늘 현장 순찰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직원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 이제 확인합니다. 라벨부터 확인이라고 제가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웃음이 났어요. 처음으로. 잘하셨습니다. 부국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현장에서 버텨준 사람들 덕분이에요. 이반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그때 그 말 있잖아요. 허락을 기다리다 죽지 마라.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형도 허락을 기다렸죠. 위에서 결정해 주길. 누군가 책임져 주길.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반.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죠. 밤 9시, 나탈리아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금속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마이너 인수증 보관함이에요. 봉인했습니다. 상자 표면에 빨간 봉인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나탈리아가 상자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절차가 된 거예요. 절차.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감정은 휘발됩니다. 분노도, 슬픔도, 희망도. 하지만 절차는 남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절차가 있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의정국장이었습니다. 세르게이, 좋은 소식이야. 무슨 공식 질의서 초안, 한국 쪽에 전달됐어. 조건부 협의 채널이 열렸다.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입니까? 응. 박정호 상무가 가져간 조건들, 협의의 출발점으로 확정됐어. 로그 공개, 검교정 체계, 공동검증, 전부 들어갔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해낸 거였어요. 문장이 문서가 됐습니다. 말이 절차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내가 해낸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제 얼굴이 비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나탈리아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시작입니다. 나탈리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작이요? 검증센터가 하나 생기면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올 거예요. 다른 부두, 다른 지역, 다른 산업. 절차가 퍼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나탈리아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럼 바빠지겠네요. 그렇겠죠.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밤 11시, 나탈리아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회고록이 놓여 있었죠. 첫 페이지만 쓴 채. 저는 펜을 들었어요. 형의 이름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를 적었어요. 현장. 형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살리기로 했어요. 형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현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모였죠.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구름이 거친 거였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결론문, 인수증 보관함, 회고록 첫 페이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 한 장. 박정호가 남기고 간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집어들었어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확인할 거였어요. 스티커 날짜, 원장 번호, 서명. 하나씩,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려다 멈췄어요. 책상 위 체크리스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정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절차가 남으면 정치는 바뀌어도 돌아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관계는 선언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도 않아요. 하지만 절차는 다릅니다. 절차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할 때, 그제야 문이 열립니다. 저는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의 별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반 소장이 기자들 앞에서 굴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박정호 상무가 말 한마디 없이 끊어진 납봉인 사진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을 때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싸우는 모습. 그게 진짜 실력이더라고요. 선생님들, 저는 요즘 세대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 시절을 모릅니다. 독일 탄광에서 석탄먼지 마시며 일하셨던 그 어둠을, 중동 사막에서 50도 넘는 열기 속에 파이프라인 놓으셨던 그 땀을,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밤새 눈 비비며 버티셨던 그 피로를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압니다. 그 손으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걸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제 늙었다. 한 게 뭐 있나? 젊은 것들한테 짐만 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 손등에 돋은 핏줄, 주름진 이마, 굳은 살 박힌 손바닥. 그게 다 훈장이에요. 대한민국이 드리는 훈장.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기 있을게요. 여러분의 말동무로, 친구로, 재미난 이야기, 가슴 뭉클한 이야기, 통쾌한 이야기 계속 들고 올게요. 약속드립니다. 선생님들, 요즘 많이 춥잖아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요. 장갑도요. 밥거르지 마시고, 아프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여러분 건강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댓글도 좋아요. 독수리 탑업이어도 괜찮고 오타 나도 괜찮아요. 그냥 잘 봤다 한마디면 저는 힘이 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